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네, 지난 19일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장애로 전 세계 곳곳에서 글로벌 IT 대란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미 대선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는 더 부담이 됐는데요. 이 IT 대란부터 좀 살펴보자면 미국의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 패치가 윈도우 운영 체제와 좀 충돌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마비 현상이 좀 이어졌습니다. 항공편 결항에서부터 방송 중단, 그리고 은행과 신용카드 업체들의 거래 중지 등 세계 곳곳에서는 통신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서 이 대형 기술주 중심의 낙폭이 좀 두드러졌고요.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MS는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377.49포인트 내린 4287.53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9.59포인트 내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 지수 역시 144.28포인트 내린 17,726.94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간밤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 소식도 전해지면서 우리 증시 역시 그 영향을 받아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어지럽습니다. 미 대선 여파로 인해서 새우등 터지고 있는 국내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코스피 2,800선이 무너진 채로 시작을 했습니다. 2,790선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주 쪽으로는 지금 지수를 지켜내주고 있고요. 반도체 쪽으로는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또한 흐름 좋지 못합니다. 830선이 깨졌는데요. 830선이 깨지면서 점점 하방 압력이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 매도세에 이어서 2차 전지주 쪽으로 많이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주와 CX에 관련한 종목들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조금 힘든 가운데 그래도 저희 오수다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수다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과 또 김대종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슈 경제 시간까지 다양한 수다 주제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장 마감 전에 짚어보는 특징적 흐름 분석까지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종목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그럼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우리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이승희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7월 20일 우리 시장 현재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폭우, 오후에는 폭염,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요즘 우리 날씨처럼 국제정세 또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밤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밝히면서 우리 시장은 지난주의 하락분을 만회하기보다는 그 불확실성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지수부터 먼저 짚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4거래일 연속 하락세입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그 하락세를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 넘게 내리면서 2,76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더 큰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820선에서 장 출발했지만 현재는 더 크게 하락하면서 809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외국인은 1,200억 원 넘게 그리고 기관은 90억 원 정도 매도 흐름 보이면서 매도 물량을 조금 오전보다는 축소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홀로 1,6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1,600억 원 넘게 현재 매수를 하면서 홀로 버텨주고 있지만 지수 상승까지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은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 크게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닥 수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와 같은 매매 동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함께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 홀로 2천억 원 넘게 그래도 크게 물량을 담아내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총 상위권에 좀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급까지 좀처럼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오늘 지수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감까지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양시장 조금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도 코스닥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크게 좀 보이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 조금 힘든 시장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도 조금 살펴보자면요. 우리 코스피 지수에서는 오늘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현재 4.63%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LG 엔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죠. 현재 미국에서 GM과 합작해서 설립 중이었던 공장의 건설이 좀 중단되었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미시간주 랜싱에 건설 중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제3공장이었습니다. 사실 앞서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애리조나주의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 건설도 착공 2달 만에 좀 일시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장 건설 중단 소식이 계속 이어지자 오늘 좀 그 낙폭이 크게 시장에서 보여지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그래도 조금 힘을 내어주고 있는 종목 살펴보자면 셀트리온은 3% 이상 3.14% 상승하면서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이 진펜트라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어서 좀 3분기에 영업이익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매출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700억 원 이상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지면서 오늘 그래도 셀트리온은 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상위 종목 대부분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1위부터 5위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하락세가 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중단 이슈로 인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차 전지주 또한 하락세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먼저 에코프로비안 6%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4%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도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3% 하락세 이어지고 있고요. HLB도 2%대, 삼천당제약 3%대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노공업도 3%대 이어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세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월요일인데 좀 힘차게 흘러가줬으면 하는 저의 희망과 다르게 조금 힘을 내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마감까지 우리 시장 조금 더 힘내주길 바라면서 저희 우스다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간밤에 있었던 가장 큰 이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107일여 앞둔 이 대선에서 이제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그동안 사퇴 압박이 조금 있었습니다. 계속 심하게 있었지만 그래도 대선을 좀 끝까지 완주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왔었는데요. 최근에는 민주당의 가장 큰 우군이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마음이 좀 돌아선 것과 함께 또 TV 토론회에서의 좀 아쉬운 모습들이 좀 겹치게 되면서 그 부담이 좀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앞두고 현직 대통령이 이 재선 도전을 공식 포기한다라는 것이 사실 이 미국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거든요. 네. 이러면서 좀 새로운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선판 자체가 좀 크게 요동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또 코로나19 확진 네. 판정을 받아서 격리 중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SNS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성명을 보면요.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내 의도였으나 이 후보에서 물러나서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부터 이제 의무를 다하는 데만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당과 국가에 대한 이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코로나 격리 중이어서 전화로 이제 가족과 참모들과 통화를 하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이 악재에 악재가 겹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령의 나이에 게다가 코로나19 확진까지 좀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과반 대의원을 확보해서 당의 공식적인 후보 선출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이 대선을 3개월여 앞두고 이 돌연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미국 역사상으로도 최초라고 합니다. 이 앞서서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은 지난 1968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출마 선언을 했다가 이 경선 초기인 같은 해 3월에 출마 포기를 했었던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처럼 당내 경선에서 승리까지 하고 또 대선 후보로 지명되는 공식 절차만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후보지 사퇴가 일어나게 된 발단이요. 바로 지난달 27일이었죠.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때 아무래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좀 나이가 최고령이잖아요. 맞습니다. 올해 나이로 만 81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토론 때 말도 좀 더듬고 좀 상황에 맞지 않는 문맥상 좀 맞지 않는 말도 하면서 맞아요. 아무래도 좀 고령으로 인한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이제 지지층의 또 논란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고령에 따른 건강과 또 인지력에 대한 논란이 더욱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또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 직전에 지난 13일에 이런 피격 사건이 더해지면서 트럼프 대선 가능성이 더 더해지기도 했죠.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 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면서 아무래도 발에 묶이는 악재까지 겹쳐지면서 아무래도 당내 지지가 급속도로 이탈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에 대한 문제들 계속해서 좀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요. 상대 후보인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날카롭게 비판하고 공격했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후에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헬기에 올라타는 장면에서 좀 비틀거리는 모습이 보인다거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연설 중에 위원들의 이름을 잘못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좀 인지력에 대한 논란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더욱더 좀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압박이 심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후보직에서 사퇴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새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는데요. 제이미 해리슨 당 전국위원회 의장은요, 이날 성명에서 11월에 도널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뽑기 위해 투명하고 또 질서 있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조만간 후보 선출 절차 등을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음 달 초에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급박한 만큼 이 일정들도 좀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현재 부통령이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순위 후보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흑인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상징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대선 선거 자금, 또 이 조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미국의 최초 흑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좀 변동 국면을 맞이하게 된 미 대선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전략들 더 탄탄하게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내용은요. 이 금주의 전략을 위해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우리 시장을 좀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는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맞아요. 말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선 가능성이 확 높아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의 등락이 굉장히 컸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방산 관련주들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 상대적으로 2차 전지와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 그동안 미증시의 상승 랠리를 도맡아 왔었던 인공지능 AI 관련주들, 미증시에서는 이 관련주들이 좀 이제 하락하는 모습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AI에 쏠렸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는 좀 새로운 투자처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과 함께 또 다른 흐름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이 기술주들을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확인이 됩니다. 2,800선 지금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또 한 주 동안 얼마나 팔았나 하고 봤더니 지금 코스피에서는 9천억 원이 넘는 가격을 지금 매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 200 선물에서도 1조 700억 원 넘는 또 순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지난주에 어떠한 종목들을 매도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가장 많이 팔아낸 종목으로는요. 아무래도 그동안 좀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AI 테마를 주도하는 엔비디아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를 독점 공급한다라는 소식에 가파른 상승 랠리를 펼쳤던 SK하이닉스. 지금은 낙폭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무려 10.09%나 빠졌어요. 또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주식을 7,278억 원 규모로 순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또 최근 들어서 조금 10만 전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상승세를 탔던 삼성전자 역시도 1,642억 원을 외국인이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순매도 1, 2위에는 우리의 반도체 대장주들이 좀 차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10만 전자, 23만 닉스까지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러한 영향이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좀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을 향해서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간다면서 방위비를 더 분담해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투자 심리를 더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네. 또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반도체 산업 제재를 동참하라라는 압박이 더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81%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반도체주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2차 전지주 쪽으로도 많이 밀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또 한 주 동안 LG화학도 많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LG화학뿐만이 아니라 삼성, SDI도 각각 매도하면서 3위를 또 차지했네요. 네, 또 매도한 종목들 상위권에는요, 원전 관련주들이 있겠는데요. 체코 원전 수주 재료가 좀 소멸이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전기술 역시 크게 좀 팔아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828억 원, 한전기술은 361억 원 매도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또 그동안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던 이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역시도 각각 436억 원, 319억 원 매도하는 모습,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습니다. 네, 이렇게 매도한 종목들을 알아봤는데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상위에는요, 산업재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를 제외한 정보 기술, 또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채워졌습니다.
향후에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 중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 이제 좀 저평가된 종목들이 그렇죠.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뭐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긴 좀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사들인 모습입니다. 자, 1, 2위는요. 1,000억 원 넘게 사들인 모습인데요. 한 주 동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위. 그 1위는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자, 1,703억 원어치를 사들였다고 해요. 이 최근 예상 밖의 이 컨테이너 발주들이 좀 쏟아져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먼저 올라 있었던 이 HD 현대그룹의 조선 계열사 대신에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던 매력적인 가격대의 삼성중공업을 좀 쓸어 담은 모습이 확인됩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인 종목은요. 네.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연초부터 좀 주가가 가파르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아무래도 루마니아 수출 가능성,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실적 네.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이력이 있다라고 보면서 지난주에 또 많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 동맹국들도 방위비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는 추가 성장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매도 우위를 보였다면 이렇게 트럼프 관련된 수혜주들 또한 또 매수 우위 보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에 순매수, 순매도 종목들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는 또 지난주와 다르게 좀 정말 판이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만 봐도 그런데. 자, 앞으로 또 이번 주 시장 상황 잘 눈여겨보시면서 전략 세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연하 앵커님, 혹시 그거 아세요? 네, 어떤 거죠? 자, 코스닥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맞아요. 시프트업도 네. 상장하면서 많이 또 맞습니다. 오르기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열흘 전에도 시프트업이 상장을 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또 급등하는 흐름도 보여줬었잖아요. 이 국내 시장의 코스닥 상장사가 17년 전에 비해서 70%나 오. 많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우리 지수는 좀 지지부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2007년도에 코스닥 상장수가 1,023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수가 820포인트대였습니다. 오. 그런데 지금 코스닥 상장수가요. 1,739개. 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 820대에서 더 오늘은 또 하락세가 네,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오히려 하락을 하거나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몸집 불리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정작 지수는 끌어올리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슈가 또 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물가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는 17년 전과 같다라고 하니까 정말 좀 놀랍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코스닥 시장의 상장 기업 수가 나스닥 시장 이후에 두 번째로 많다고 합니다. 이 나스닥 시장은 3,600여 개가 상장되어 있고요. 또 도쿄 증권거래소 그로스에는 588개의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대체투자 시장과 대만의 그레타이 증권 시장에는 각각 725개, 778개 회사가 상장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개수입니다. 네, 한국거래소도 지금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복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5월에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상장 기업이 총 2,600개 정도가 되는데 주요 선진국 대비해서 상장 기업 수가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에 원칙에 입각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 투자 수요가 좀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 기업의 증시 퇴출을 또 강조하기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과다한 상장 기업 수가 정보의 좀 비대칭성을 야기할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요. 올해 한 차례라도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이루어진 기업은 총 568개 코스닥 내에서 이어진 기업입니다. 전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증권사 리포트 자체가 좀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 트레이닝, 당일 매매가 정말 최고로 맞아요. 올라왔다고 하네요. 자, 공정하고 또 건전한 투자를 위해서 원칙에 입각한 정리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오늘 마켓나우 앵커들의 수다에서 좀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슈들 훑어보는 사이에 우리 시장 어느덧 마감을 약 5분여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전 한 번 더 챙겨봐야 할 특징적인 종목 흐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 시각 특징주 탑5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증시의 인상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 알아보는 시간,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5가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KTNG입니다. KTNG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본업 호조와 밸류업 수의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2.77% 상승하면서 92,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나증권은 국내는 관련 총수요 부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 상승세가 유지되고 면세 채널의 점진적인 회복이 긍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출에서도 사측이 인리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고 중남미 등 신시장 육성을 통해 두 자릿수 물량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부터는 중동향 물량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4위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위는 셀트리온입니다. 하반기 진펜트라 매출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2%대 상승하면서 193,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상상인 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분기당 600억 원 내외의 영업권 상각비가 줄어들면서 회계적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고마진 제품인 진펜트라의 매출 증가로 실적이 더욱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펜트라는 편의성이 높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매출액은 2분기에 소규모로 발생했지만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미 있게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어 2024년 진펜트라의 미국 매출 연간 목표는 5천억 원으로 2024년 3분기부터 진펜트라 매출이 700억 원 이상으로 본격 발생하면서 영업이익도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동사 기업 가치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3위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위는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주로 오늘 주가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16%대 상승하면서 68,800원에 거래 중입니다. DS투자증권은 HD 현대건설 기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목표 주가를 67,000원에서 74,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 대선에서 우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종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종전되기 전까지 HD 현대건설 기계는 모멘텀으로 우상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위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는 하나오션입니다. 네, 하나오션이 미국 함정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참여 자격을 획득하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는 1%대 상승하면서 34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하나오션 주가는 현 전거래일에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3만 원 선 문턱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반등한 바 있죠. 오늘 미국의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 정비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함정 정비 협약, 즉 MSRA는 미국 정부가 높은 유지보수 기술을 갖춘 조선업체와 맺는 인증 협약입니다. MSRA를 획득한 기업은 미 해군의 다양한 함정 정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습니다. 한편 하나오션은 최근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미국 최대 규모의 상업용 도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함정 시장에 진출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 특징주는 현대로템입니다. 네, 현대로템이 2분기 매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2%대 상승하면서 42,6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KB증권은 현대로템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초로 1,000억 원을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앞서 왔습니다. 현대로템 2분기 매출에 대해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 증가한 1조 420억 원으로 예상했는데요. 분기 매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것도 또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웃도는 것도 모두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방산업종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55,000원으로 15.8% 상향 조정했습니다. KB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방산주의 PBR과 ROE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높은 ROE 수준에도 불구하고 PBR은 주요 방산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탑5 시간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5가지 종목 정말 또 뜨거운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2위에 차지되었던 한화오션의 경우에는 사실 이 조선주의 이 흐름에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가 싶었는데 개별 이슈도 있었고 또 이어서 조선 종목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나 중고선가 지수 모두 다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조선주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1위 현대로템까지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방산주들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계속해서 우리 트럼프 이슈와 함께 우리 국내 방산주들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특징주 탑5 듣고 오는 사이에 우리 시장은 오늘 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마감 시황 간략하게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763.5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쉽게 좀 오후에도 조금 하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상승을 조금 해보려는 움직임이 보이기는 했으나 파란불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810선까지 내주고 말았습니다. 809.9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낙폭이 좀 많이 두드러졌네요. 오늘 18.76포인트나 하락을 했고요. 2.26% 하락하면서 코스닥 지수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지수 오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를 좀 견뎌내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는 개인이 1,0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모습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물량들 전부 덜어내는 모습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개인은 2,604억 원을 담아냈지만 외국인이 1,873억 원 그리고 기관이 788억 원들 팔아내면서 우리 시장 좀 하방 압력이 거세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아쉽게 하락을 했지만요. 그래도 오늘은 환율이 조금 하락하는 좋은 이슈들이 조금 보일 수 있었던 시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우리 이슈 경제 시간 준비되어 있는 날인데요. 이번 주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본격화되는 시간입니다. 미증시 역시 좀 2분기 실적 발표들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도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한번 주목해보는 이번 주 되셔야겠네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슈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더욱더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 모시고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김대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요. 오늘 좀 힘차게 우리 시장이 시작을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좀 낙폭이 큰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좀 이제 시장에서 지켜봐야 할 것들은요. 바로 2분기 실적 발표들이거든요. 자, 국내 증시는 25일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LG전자, 그리고 26일에는 기아와 같은 이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뉴욕 증시에서는 23일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테슬라 등이 실적을 공개합니다. 또 24일에는요, 7월 PMI 예비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25일 국내 GDP 속보치, 26일에는 6월 PCE 지수까지 정말 많은 경제 지표 발표들 앞두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자, 이번 주 실적 발표들 줄줄이 예상되는데 하반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또 우리가 짚어봐야 하는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우량한 기업들은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HBM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6개월 뒤에 또 실적이 이어질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IRA법을 폐지하겠다고 얘기했고 칩스법도 축소하겠다. 맞아요. 지금 IRA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보조금을 받는 정책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약 9조 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보조금도 우리가 LG엔솔, LG에너지솔루션 미국에 공장을 짓고 세금 보조금을 한 5천억 정도, 4,500억 정도 세금을 보전받았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세금 감면이라고 부르는데 적자라든지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을 다 돌려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금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LG엔솔은 마이너스 2천억 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든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계속 지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기차라든지 또 배터리 분야에 대해서는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기업들, 은행이라든지 제조업, 석유화학 이런 전통적인 기업을 육성하고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분야에서는 본인들이 기준을 더 줄이고 미국에서 생산돼야만 보조금을 주고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에서 200%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또 이미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긴장하는 것이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에 맞췄던 그런 경제 정책과 수출 정책이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75%입니다. 수출과 수입이 한국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75%란 뜻인데 한국은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다시 대거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에 네.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긴장하고 있다. 아마 25, 26일 날 발표되는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경기의 6개월 선행지수입니다. 6개월 뒤나 1년 뒤에도 이런 실적이 잘 나와야만 기업의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이제 대선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것은 EPS 곱하기 PER입니다. EPS는 주당 순이익이고 PER은 주가 수익 배율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의 PER은 평균 10입니다. 요점은 앞으로 실적이 계속 EPS가 증가해야만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이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대선을 잘 보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현대차, SK하이닉스 실적 잘 나올 전망이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보조금을 못 받을 확률도 있고 또 배터리 분야에 좀 축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니까 더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긴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럼 앞으로의 우리나라 시장의 전망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더 영향을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에 경제 추진했던 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년을 집권하고 바이든에게 4년을 뺏겼습니다. 다시 이제 트럼프의 지금 당선 가능성은 80%, 90%까지 올라갔고 바이든이 사퇴했지만 민주당이 지금 당선될 가능성은 10%로 낮아졌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단 뭐 지금 트럼프가 거의 당선되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뭐 변수는 아직 10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확정적일 수는 없다. 투표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 그렇지만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국 우선주의, 미국은 전체 무역 의존도가 20%밖에 안 됩니다. 80%가 내수 중심의 경제이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지금 현재 트럼프가 얘기한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는 영업이익률이 70% 정도 됩니다. 모든 엔비디아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대만의 TSMC인데요. 대만의 TSMC가 전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의 9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만은 앞으로 방위비를 더 부담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고 그럼 대만은 당연히 얘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만의 방위비를 내겠다 이렇게 또 얘기했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의 방어는 자기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방위비 6배로 올리라고 예고했습니다. 네. 당시에 뭐 100% 올리는 걸로 합의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27,0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네. 무려 6배라고 올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렇죠. 최소한 해당 국가, 대한민국은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은 한국을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도 있는 겁니다. 중국이나 북한으로부터 미국 방어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지 순수하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득을 했고 결론은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리나라는 아주 막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화학, 전통적인 기업에 대해서 중시하고 배터리 분야라든지 또 전기차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런 지원이라든지 축소할 겁니다. 우리 기업들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전통기업 중심으로 좀 강화하자라는 트럼프의 기조에 맞게 우리도 좀 대응을 잘 해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좀 미 대선에 따라서 우리 시장 굉장히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우려되는 가운데 그래도 조금은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재건축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그동안은 공사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재건축 현장에서 시공하겠다라고 하는 건설사를 구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요 17주째 상승하고 있고요. 거기에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평당 4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고분양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알짜 사업지를 중심으로 높은 공사비 책정 그리고 수주 경쟁들이 계속해서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재건축 수주 경쟁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아마 뭐 재건축 수주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네네.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앞으로 서울의 부동산 한 10년 정도 더 상승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기고도 한번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단독 세대주가 40%인데요. 60%까지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매년 30만 명씩 지금 수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인력을 우리가 데려와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3D 업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서울의 평균
시세가 13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건축이 평당 4천만 원, 5천만 원. 아마 이번 올 하반기에 서울에서 사상 최초로 많은 재건축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을 네.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분양을 하더라도 상당한 우리가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왜 좋은가 하면 보통 분양 32평 기준으로 분양 시세는 한 19억 정도지만 시장의 시세는 지금 45억이 넘습니다. 와. 무조건 강남에 당첨이 되면 한 20억 정도 차익이 남다 그러네요. 보니까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또한 이렇게 청약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멘트라든지 임금이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수주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무조건 지금 현재는 한강 이남에 분양만 하면 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네. 한 100대 1에서 500대 1, 심지어는 1000대 1까지 올라가고 있는 다시 분양이 불붙었다. 네. 우리가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10년 정도 걸립니다. 우리가 재건축은 이주를 하고 입주할 때까지 10년 정도 걸리고 평지에도 아파트 짓는 데만 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우리 국민들 전체가 66%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25%는 빌라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70%가 아파트만 선호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이런 재건축이 치열해진다. 저는 앞으로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의 지금 절반은 집이 있지만 절반은 집이 없습니다. 네. 무조건 한강 이남에 아파트를 청약을 해라.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재건축 수주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40%에서 6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강뷰 아파트 분양 꼭 해라 이렇게까지 또 꿀팁을 알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제는요. 또 국민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 주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최저임금 이야기인데요. 2025년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37년 만에 이제 최저임금이 10,000원 시대 됐거든요. 앞으로 이 10,000원 시대, 앞으로 노동계와 사용자 측에서 지금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최저임금에 정말 민감합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는 1.7%가 올라서 내년에 이제 1030원을 받게 됩니다. 일본의 동경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이 8,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일본보다 더 최저임금이 더 비싸다. 그러네요.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한 $20 정도 됩니다. 미국은 지역별 업종별로 다 차등이 되어 있고 네. 우리나라는 지역별 업종별 차등이 없습니다. 동경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을 지급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통은 편의점에 대해서는 10,000원 정도 주더라도 직접 생산지 근로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거죠. 이렇게 차등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일본이나 미국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평등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게 됐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최저임금 1030원을 받게 되면 월 기준으로 해서 한 209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네. 우리 근로자들 측에서는 우리가 최저임금은 근로자 측 9명, 정부위원 9명, 그다음에 사용자 측 9명, 총 27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공익위원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근로자들은 물가가 3.1% 올랐으니까 그만큼 올려달라는 거고 사용자는 동결해야 된다. 정부가 이번에 1.7%를 결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물가 상승률 3.1%에다가 경제 성장률 1.4를 뺀 겁니다. 그래서 1.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최저임금을 문재인 대통령 때 17%씩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입니다. 이분들이 본인들의 급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대량 해고가 일어나게 되고 또 많은 대학생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 해고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월급을 자기 능력에 맞게 월급을 받아라. 우리나라에서 길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의 한 달 급여가 2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5천 원만 줘도 일을 할 것이다 이 얘기죠. 결론은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게 되면 이런 부작용을 가져온다. 그래서 앞으로는 최저임금에 대한
적정한 인원도 잘 선별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경제 성장과 물가 인상을 잘 조합해서 최적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경영계, 노동계와 함께 다 합의점을 잘 찾을 수 있는 최저임금 결정 제도가 잘 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더 시장에 가깝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의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오수다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